여러분 안녕하세요. 3장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서 보면은요, 탄수화물의 분류나 탄수화물의 소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 식이섬유소의 체내 기능,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탄수화물의 세 번째 과정으로서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 중에서 식이섬유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장 2강에 대한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강의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모두 날 겁니다. 탄수화물의 대사를 배웠는데요. 대사라는 단어는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으로 분리하고 합성해서 생체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우리가 대사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에너지 공급, 싼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비싼 단백질의 전력작용을 한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단백질 전략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케톤증을 예방하고요. 네 번째는 단맛을 제공한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설탕이 단맛을 제공한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설탕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20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탄수화물, 즉 곡물을 이용해서 단맛을 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 4가지, 에너지 공급, 탄수화물 전략작용, 케톤증 예방, 단맛 제공,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탄수화물의 수업의 목표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6번째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3강 탄수화물을 배우기 전에 일반 상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퀴즈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유당은 단당류 가운데 가장 달고 여러 식품에 포함된 단순 당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유당은 당류 중 가장 달지 않으면서도 유즙에만 들어있는 이당류이다. 단당류가 2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이당류라 그랬는데 우유의 유당이죠. 유당은 이당류이고 단당류가 아니고 당류 중에서 가장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당이죠. 자, 두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포도당은 혈액 내 순환하는 당의 형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처럼 포도당은 우리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혈액 내 투입하는 당질로서 가장 기본적인 당의 형태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답은 예스이고요. 세 번째 퀴즈. 탄수화물은 식품 성분 중에서 사람에게 질병 위험을 가장 증가시키는 성분이다. 비만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겠지만요. 정답은 NO입니다. 탄수화물이 아니라 가장 질환에 심한 것은 지질이죠, 지질.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 섭취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 세 번째 단위에서 배워야 될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거와 녹지 않는 거겠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으며 대장 내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도 분해되지 않고 배설되므로 배변량과 배변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배변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일반 상식으로 합니다. 반면에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쉽게 녹거나 팽윤되어서 겔을 형성하는데 이 겔은 이 독어로 겔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로 이제 젤이나 겔이나 똑같은데 독일의 이제 영양학이 많이 발달해서 독일 발음으로 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전문 용어인 팽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질이 용매를 흡수하여 부푸는 것을 우리가 팽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디스크 팽윤, 디스크가 터지거나 밀렸을 때 디스크 팽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이 팽윤이라는 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겔을 형성하여 소장 내에서 당이나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고 대장 내의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어 사슬이 짧은 지방산이나 가스를 생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돼서 사슬이나 짧은 지방산이나 가스를 생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용성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미에로화이바죠. 미에로화이바가 보면은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액체로. 미에로화이바는 식이섬유 음료인데요.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음료, 이 식이섬유가 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고 이 대장 내에서 박테리아에서 분해되지 않고 배설되는 것은 불용성 식이섬유고, 물에 녹으면서 팽윤이나 개를 형성하고 소장 내에서 당이나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이섬유의 종류와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이섬유 하면은 왠지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의 분류를 먼저 보면 불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종류는 불용성 식이섬유의 종류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이게 생소한데요. 이게 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팩틴 많이 들어갔죠. 팩틴이나 검, 알긴산, 한천, 그 다음에 뮤질리지, 헤미셀룰로즈 일부를 우리가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는 생리 기능은 먼저 물에 녹지 않은 이 불용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변량을 증가시키고 배변을 촉진시키며 분변 시간을 단축시킨다. 볼일을 빨리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좋겠죠. 여기에 따르는 불용성 식이섬유의 근본식품,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음식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냐를 놓고 봤을 때 모든 식물의 세포, 벽, 채소의 잎, 줄기, 뿌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샐러리나 아욱,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무청 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쌈 싸먹는 잎이나 줄기에 식이섬유가 많다라는 상식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곡류의 겨층, 특히 현미, 통밀, 호밀, 보리, 콩 등 많이 가공되지 않은 쌀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백미 중에는 현미가 잘 가공이 덜 된 현미를 많이 먹어라.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과일의 껍질이나 특히 사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의 그 세 번째인 리그닌, 이 리그닌은 당근의 심, 여러분 당근을 드실 때 가운데 있는 섬유질, 그것이 심인데요. 이제 소화가 우리가 안 된다고 골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리그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같이 드셔야 되겠죠. 또 억센 고사리의 줄기에도 있습니다. 고사리가 뭐 암 성분을 유발시킨다라는 말도 있지만 식이섬유식에서는 긍정적인 식재료이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에 단단한 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쳐서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줄기까지 전부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 그 셀룰로이즈나 헤미셀룰로이즈, 리그닌의 생리기능이나 근본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팩틴이나 껌, 우리가 알고 있는 껌입니다. 알리산 한천인데 뮤질리지, 헤미셀룰로이즈의 일부인데 헤미셀룰로이즈는 불용성도 있고 수용성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생리 기능은 위나 장 통과를 지연시켜요. 소화를 이제 덜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만복감, 즉 배가 부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식을 금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식사 전에는 우리가 수용성이나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리 기능은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포도당이 빨리 흡수가 되면 혈당이 상승돼서 쇼크 의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게 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리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한다. 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잘 먹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당뇨 같은 것들인데 잘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근본식품이 어떠한 것에 많이 있는가를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과일, 껍질에는 불용성이 있다고 하면 과육, 살이죠. 이 살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적당한 과일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죠. 특히 사과, 아침 사과는 다이아몬드이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공복 시에 먹는 사과는 비타민 및 식이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하고 충분한 영양성분을 섭취하는 데서 사과만큼 좋은 것은 없다. 다이아몬드와
비할 바가 없다라는 건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과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이나 귤을 우리가 감귤이라고 하죠. 딸기 좋습니다. 딸기 한철에 먹을 수 있는, 봄에 한철에 먹을 수 있는, 요즘에는 비싸긴 하지만 하우스 재배로 인해서 1년 365일 먹지만 딸기의 제철은 5월입니다. 딸기가 수용성 식이섬유를 듬뿍 들어있고, 바나나 아주 요즘에는 동남아시아 바나나가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바나나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인데요. 이것은 미역이나 김, 다시마인데 우리나라는 예부터 삼면이 바다이고 미역을 충분하게 먹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5,000년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선조들의 지혜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미역이나 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해조류는 미네랄부터 해가지고 각종 식이섬유, 영양가가 많은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출산 후에 우리가 옛날부터 미역국을 먹어왔던 이 전통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본식품으로는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보리나 귤이, 두류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식품을 짚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들 몸에 좋은 식이섬유의 종류를 알아봤고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과나 각종 야채나 과일, 줄, 야채, 다시마를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펙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펙틴은 어떤 말인가 좀 짚고 넘어가면, 아밀로펙틴 방송이나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이 펙틴은 사과, 오렌지, 귤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감소시키며, 식이섬유는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해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저해해서 콜레스테롤의 배설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펙틴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무엇보다도 동맥경화, 동맥이 막히는 동맥의 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거니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식이섬유의 종류와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체내의 각 기관에서 식이섬유의 역할을 알아볼 텐데요. 그림에서 일단 쉽게 볼 수 있도록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입에서는요, 씹는 활동을 증가시킨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식이섬유는 거칠고 딱딱하기 때문에 많이 씹지 않으면 목으로 넘길 수가 없죠. 꼭꼭 씹을 수밖에 없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식이섬유고, 당연히 타액의 저작 활동으로 인해서 타액이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타액 분비는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는 위에 놓고 봤을 때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식이섬유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팽만감이 증가되고 위가 천천히 비워지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도 긍정적인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를 넘어가서 이 췌장에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식이섬유는 인슐린의 분비를 천천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효과죠. 인슐린 분비가 과다하면은 오줌으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당뇨의 위험이 있어서 천천히 분비되는 효과를 한다.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겠죠. 소장으로 넘어가면은 체내 지방의 합성은 감소하고 분해가 증가됩니다. 체내 지방을 흡수할 때 합성이 안 되고 천천히 분해되는 것이 갑자기 증가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매우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양소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겠죠. 그 다음에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식이섬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놓고 봤을 때 짧은 지방산의 발효를 촉진시키고요, 일부 영양소의 배설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좋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체내 각 기관에서의 식이섬유 좋은 점만 많은 것 같은데, 식이섬유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식이섬유가 몸에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식이섬유는 왜 먹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내 몸의 청소부라는 방송 29초짜리 식이섬유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대신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다.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변의 양을 늘려서 대장을 자극한다. 빠르고 부드럽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식이섬유에 관련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점을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섬유와 관련된 질환에서의 식이섬유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요. 식이섬유와 관련된 질환을 먼저 알아보니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이 고지혈증은 혈관에 지방이 많아짐으로써 막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심하면 이제 동맥경화증이죠. 그다음에 변비, 개실증. 이게는 이제 대장에 주머니가 생기는 건데 다음 시간에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장암, 대장에 암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당뇨병, 비만. 에 관련된 질환이 식이섬유와 관련된 질환이다. 이에 관련된 역할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은요,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한다. 아까도 제가 짚어 넘어갔지만 소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해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시키고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에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환 중에서 변비나 개실증인데요. 이 부드러운 대변량을 증가시킨다. 이제 뭐 볼일 보는데 좀 수월하시겠죠. 그다음에 장 점막의 자극을 촉진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변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배변을 원활하게 만든다. 그래서 변비에 개실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대장암입니다. 위장암과 대장암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대장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대장암에 관련된 역할이 식이섬유의 함유 수분에 의해서 발암물질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발암물질의 대장벽의 접촉을 방해한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겠죠. 발암물질의 대장 통과 속도 증가시키고 배설을 촉진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질환으로서는 당뇨병인데요. 소장에서의 당질 소화 흡수 지연을 하고 억제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공복 혈당치 저하를 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당연히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비만인데요. 만병의 근원이죠. 포만감을 유지하고 소화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체내 영양소의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섭취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화물의 대장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빨리 비워준다라는 거죠. 식이섬유의 역할이 비만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식이섬유와 관련된 질환에서 식이섬유의 역할은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변비나 개실증, 대장암, 당뇨병, 비만에 관련된 질환으로서 식이섬유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 관련된 질환은 첫 번째는 이 충치인데요. 충치는 백설탕 외에도 꿀이나 시럽, 단 음료, 케이크 등의 단 음식은 설탕을 많이 함유합니다. 설탕은 에너지 외에 다른 영양소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빈 칼로리 식품이라고 해요. 빈 칼로리 식품 다음 장에 알아보겠습니다. 입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설탕을 텍스트린으로 만들어서 플라그를 형성하기 때문에 산을 형성해서 피하 표면의 pH를 4까지 떨어뜨립니다. pH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충치는 치아 표면의 pH가 5.5 이하일 때 시작되기 때문에 pH의 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탕 섭취량이 많을수록 충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죠. 충치를 예방하려면 치실을 사용하거나 양치가 도움이 되고요. 식후나 간식 후에 15분 내지 20분간 무설탕 껌을 씹어서 구강 청정 기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설탕 껌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자일리톨인데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시고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일리톨이죠. 이 자일리톨은 채소 중에 있는 천연 소재의 감미료입니다.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서 뛰어난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껌의 재료로 많이 활용이 되죠. 이 자일리톨은 충치의 원인균을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치아 표면의 세균막인 플라그 형성을 감소시키고 플라그 내에서 산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충치 예방에 기능을 하는 자연식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일리톨 껌이 충치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치에 관련돼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충치는 이러한 현상이죠. 충치는 보존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이 발치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집니다. 먼저
스텝 1이라고 우리는 1단계는 이 범낭질까지가 침범이 되고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과 의사가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은 이 상하질까지 이 침범이 되고요. 그 이가 약간 시리고 약간의 통증을 느리면 이미 벌써 충치가 신경까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경치료의 도입 단계이다. 3단계를 보면은요, 이미 이 신경까지가 침범이 돼서 이 통증이 심하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러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곁에서 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4단계 발치의 단계인데요. 뿌리까지 침범해서 음식을 씹을 때 저작 활동할 때 통증이 올 정도로 아픔이 오면은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충치의 단계 여러분들 6개월이나 1개월 안에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검진을 꼭 가까운 치과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의 섭취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충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혈증인데요. 에너지 섭취가 과잉되고 고탄수화물식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생성하고 남은 과잉의 혈당은 중성지방 합성에 이용돼서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설탕의 분해 산물인 과당은 대사 경로가 포도당보다 단순해서 지방산을 쉽게 합성하고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맥인데요.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 입자가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이 침착됨으로 인해서 죽상경화반 형성을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형성됨으로써 우리가 고지혈증의 증상이 온다. 이게 이제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 동맥경화가 오겠죠. 고지혈증에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병은요, 당뇨입니다.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질환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질환으로서 인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만이나 과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세포 내에 받아들여서 이용하는데 인슐린이 이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비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혈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축적되므로 고혈당이 돼서 세포는 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당뇨병이 되면 혈당의 만성 질환으로 지난번에 배웠듯이요, 데시리터당 170mg 이상으로 높아서 혈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죠. 체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므로 체중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탄수화물 부족으로 생기는 케톤병이 유발되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당뇨병에는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식을 피하고 단순 당보다는 복합당이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당뇨병에 좋다라고 아까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뇨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뇨병이라고 하는 영상을 37초짜리 영상을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혈관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포도당을 근육으로 이동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은 췌장에 있는 최도의 베타세포. 여기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나오지 않거나 제 역할을 못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것이 당뇨병이다. 네, 삶의 질을 가장 악화시키는 당뇨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서 탄수화물의 섭취와 관련된 질환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충치하고 고지혈증, 당뇨병, 유당불내증, 계실증 정도가 탄수화물과 관련된 질환인데 우리가 당뇨병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유당불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대신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다.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변의 양을 늘려서 대장을 자극한다. 빠르고 부드럽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혈관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포도당을 근육으로 이동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은 췌장에 있는 최도의 베타세포. 여기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나오지 않거나 제 역할을 못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것이 당뇨병이다.